결렬 통보를 받았다며 협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방안에 답이 없었다면서 이미 협상 시한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단일화 협상 여지가 있는지 분석해봅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를 포위했지만 거센 저항에 진격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화염병과 칼을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은행을 국제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최고 수위의 금융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연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8번째 미사일 도발인데 청와대는 유감 표명만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투표용지 인쇄일 하루 전인 오늘 윤석열 후보가 유세 일정까지 취소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늘 새벽까지 단일화 최종 합의를 이뤘고 두 후보의 회동만 남은 상태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안철수 후보가 최종 결렬 통보를 했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단일화의 불씨는 살려둔 것으로 보이지만 안 후보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다는 내용을 공개한 마당에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와의 협상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후보의 전권을 위임받은 양측 대리인들이 오늘 새벽 4시경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안 후보가 오전 9시쯤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양측 전권 대리인이 장제원, 이태규 의원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협상안까지 만들었고 안 후보 측이 오전 7시까지 후보 간 만남 여부와 시간, 장소를 통보해주기로 했었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입니다. 윤 후보는 안 후보 측 대리인조차 안 후보가 거부한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윤 후보는 그간 단일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오히려 단일화가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협상 일지와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안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언제든 만나겠다며 단일화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윤 후보는 오후에 경북 포항으로 내려가 유세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어제 이뤄진 논의는 전권을 가진 대리인들의 협상이 아니었고 단지 협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단일화 방안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황병준 기자가 안 후보의 입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뤄진 논의는 전권 대리인 간의 협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권 대사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저희끼리 논의한 끝에 한번 결론을 내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안 받겠다, 왜 받겠다 또는 받겠다 받지 않겠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경선을 제안하면 다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이미 협상 시한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단일화 실무협상 당사자로 거론된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 불발의 배경엔 양측 간 신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며 오늘 회견으로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세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뒤
윤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에겐 가장 큰 악재였을 겁니다. 역시나 단일화와 관련해 나온 야권의 불협화음에 민주당은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단일화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반응은 김하림 기자입니다. 오전으로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미루며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민주당은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결렬의 책임을 덮어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렬된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굳이 자청한 이유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는 더 이상 이번 선거에서 신경 쓸 변수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제 이런 과정이 줬던 충격과 실망감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재명,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시간 조건상 어렵다면서도 송영길 대표가 내세웠던 통합의 정치를 재차 주장하며 후회를 이어갔습니다. 선거 때 되면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합치고 누구 누르고 포기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누가 과반수 못 넘기면 또 둘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민주당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긴급 의총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논의합니다. 안 후보가 의총을 통해 의결해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입니다. 과연 의총을 통과할 것인가? 저는 그게 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제3당이 가능한 다당제 만들고 또 연합정부, 통합정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의총 결과에 따라서는 안 후보가 여권과 전략적으로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오늘 상황으로만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부 황선영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야권 단일화 협상이 아주 긴밀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공개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협상 경과 일지입니다. 네, 지난 2월 7일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논의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이 장제원 의원에게 실무회동을 제안해 오후에 만나게 됐다는 내용이 있고 또 오늘 새벽 4시에는 협상 최종안까지 만들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 저녁 9시에는 이태규 본부장이 안 후보가 완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추가적으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윤 후보가 뭐가 필요한지 묻기 위해 안 후보에게 전화까지 했는데 또 안 후보는 받지 않았고 또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 자택까지 방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직접 찾아가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자택에 가지 않고 바로 목포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 이후 이태규 선대본부장은 윤 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추인하기 위한 만남을 기다리던 중에 오늘 오전 9시쯤 돌연 안 후보가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 왜 협상을 결렬시킨 건지 이태규 본부장도 모른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국민의힘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게 전권을 위임받은 협상이 아니라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수준의 만남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까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합의안 내용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협상안에는 인수위 단계부터 안철수 후보와 협의에 구성하고 또
또 정부 운영도 공동정부 성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또 특히 안 후보가 5년 뒤에 있는 대권 도전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에서는 합당을 전제로 당내에서 안 후보의 입지를 키우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또 이를 수용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측의 답변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협상이 잘 진행이 되다가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만 되면 그때부터 매번 뭔가 틀어지는 양상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몇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안 후보 본인과 실무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들이나 실무진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 당의 존립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단일화 협상이 더 절박했을 수 있겠죠. 네, 또 여기에다가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씨의 뜻도 협상 결렬의 중요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보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협상 과정을 공개한 배경이 궁금해요. 네, 윤 후보는 오늘 그간 단일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단일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또 안 후보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안 후보 측에서 일방적인 방문은 단일화 파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못 갔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또 반면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답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미 거의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제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에서는 윤 후보가 단일화에 소극적이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또 안 후보의 결렬 선언 이후 지지율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윤 후보로서는 협상 전말을 모두 공개해서 자신은 절실하게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동시에 안 후보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깼다는 점도 알려서 일방적인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입니다. 네. 황 기자, 어쨌든 이제 사자 구도 가능성이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나흘째입니다. 고위급 대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시 공격을 멈추는가 하더니 오늘 새벽 다시 포격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를 포위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진격 속도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폭발음에 자욱한 연기.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유류터미널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폭발한 송유관은 버섯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건물들 사이로 시가전이 펼쳐지고 비니시아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총소리가 울립니다. 침공 나흘째, 러시아군은 주요 도시들의 비행장과 연료시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국경지대에 집결했던 러시아 병력의 50% 이상이 우크라이나로 진입했습니다.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군에 포위됐습니다. 30km 외곽까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러시아군 특수부대 일부는 키예프 내로 진입해 작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Ukraine is fighting back. The Russians are not, in every case, making the progress t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make. 러시아군은 군사시설과 방송국, 발전소 등의 주요 민간시설에 25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198명이 숨지고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처음엔 거침없이 진격하던 러시아군이 주춤한 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항전 의지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맨몸으로 탱크에 맞서고 화염병을 만들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탱크가 마을로 진입하자 한 남성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막습니다. 군용 차량 행렬을 맨몸으로 저지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직접 화염병을 만들고 바리케이드를 세우면서 시가전에 대비합니다. 검문소에서는 청바지를 입은 민간인들이 군인들과 함께 경비를 섭니다. 이스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은 조국과 함께 하겠다며 소총든 사진을 SNS에 올렸고 자원병 모집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At first, we were scared, really scared. But now we are ready to fight. 헌혈로도 동참합니다. 벌써 전쟁의 참혹함을 알아버린 아이들에겐 공포가 일상이 되어가지만 Да вообще, если ночью что-то будет, куда мы пойдем? 개전 나흘째에도 주요 도시 어느 한 곳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망치와 칼을 든 평범한 시민들이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렇게 안에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저항하고 또 외부에서는 러시아의 돈줄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서방국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초강력 금융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또 직접 파병을 못하는 대신 무기와 연료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 11,000여 개 은행이 사용하는 상호 연락망입니다. 이 망을 못 쓰면 달러 결제가 막혀 수출 대금을 받을 수도 돈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서방이 이 망에서 러시아를 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과 북한에만 적용된 최고 수위의 금융 제재입니다. Costs that will further isolate Russia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our economies.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자산도 동결시켰습니다. 러시아는 6,430억 달러, 780조 원가량을 비축해뒀는데 이 돈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푸틴의 재산도 제재 대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전 세계에 숨겨둔 재산만 12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파병을 못하는 서방은 다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습니다. 미국은 3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은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독일은 대전차 무기와 스팅어 미사일을 보낼 예정인데 2차 대전 이후 분쟁 지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오랜 원칙을 깼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화면을 통해 접하는 모습만으로도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키예프에 남긴 했지만 방공호에 가지 못한 시민들에게 공습 경보는 공포 그 자체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현지인들과 어렵게다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국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보디아니츠카 씨. 이른 아침 공습 경보가 울리자 화장실로 대피했습니다. 욕실이나 제일 단단한 벽은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파편이 날리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방공호로 갈 수도 없는 처지. 전기와 물, 특히 통신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정부의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뭉쳐서 서로의 건강과 그 심리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도. 인접국으로 탈출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15만 명이 넘습니다. 여성과 노약자가 대부분입니다. Mam na imię Krystyna. Zabrałam dzieci, uciekam, żeby uratować chociaż dzieci, żeby dać im jakieś życie. 테니스 선수 야스트렘스카는 보트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 과정을 SNS에 공개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틀 밤을 새기도 했다며 험난했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민은 67명 중 20명이 탈출해 아직 47명이 남아 있습니다.
한 교민은 700km 거리를 52시간을 달려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생이별을 지켜보는 마음은 아마 다들 같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어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푸틴 전쟁을 멈춰라! 푸틴 전쟁을 멈춰라! 우리 국민 살인 중단하라! 우리 국민 살인 중단하라! 300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유학생부터 어린아이까지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진 깃발과 피켓을 들고 전쟁 반대를 외칩니다. 러시아군은 국제법을 무시하며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고 대한문 주변을 행진하면서 러시아의 자국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21세기의 전쟁, 이렇게 유럽 중심에서 전쟁, 이게 말이 되냐고요. 멈춰라 제발. 아이가 계속 엄마 전쟁이 왜 났어?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매 주말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인들도 전쟁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중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달리 러시아가 아닌 미국의 패권주의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 미국을 상대로 북한은 무엇을 위해 미사일을 또 발사했을까요? 윤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52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올해 8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하였으며 북한은 지난달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 이달 초중순에는 도발을 멈춘 바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미국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안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 쪽의 의지라는 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북한 외무성은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합법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근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했지만 이번에도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저질환을 앓던 이 남성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였습니다.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8,000명, 누적 확진자는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5일. A씨는 기저질환자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연락이 닿지 않자 보건소가 파악에 나섰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고혈압 기저질환이 계셨던 분이시고요. 병원에서 관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연락이 안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앞서 수원에선 생후 4개월과 7개월, 경북에선 7세 아동이 재택치료 중 숨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16만 명으로 뚫며 재택치료 환자는 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 1인 가구가 재택치료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보건당국의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한 환자도 속출합니다. 전화를 걸 수 없었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익산과 청주 등에선 확진자들에게 음성 안내 문자를 잘못 보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누적 확진자의 증가 속도도 빨라져 100만 명이 200만 명이 되는 데는 보름, 다시 300만 명으로 느는 데는 불과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8천 명을 바라보고 있어 보건당국의 업무 과부하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등의 방역 패스가 멈춘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밀집도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밀집도 기준이 제각각이라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 학생들 사이에 두꺼운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해제 등 관련 소송의 여파로 지난달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과 영화관 등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 겁니다. 하지만 도서관과 영화관 등에선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율에 맡겼다는 겁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에서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한 칸 띄어앉기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똑같은 시설이고 용도가 동일한 상황인데 그런 적용 규정을 다르게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지시사항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강제사항까지. 방역 패스 규정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이곳에 있던 인증 장비가 사라졌지만 4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될 예정이라 언제 다시 설치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각각 거리두기 기준에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선거를 앞두면 주식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죠. 회사나 후보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밝혀도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데 대선을 열흘 앞둔 지금 대부분의 테마주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투기 세력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거론된 한 건설사 주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지난 10월 7,500원까지 치솟았지만 등락을 거듭하다 반토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대 주주인 회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같은 파평 윤 씨라는 이유만으로 테마주에 엮인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는 윤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던 지난해 6월 주가가 27,000원대로 빠르게 올랐다가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안랩 주가도 올해 초 12만 원까지 올랐다가 반토막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선 테마주는 기업 경영인의 학연, 지연 등으로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지난 18대, 19대 대선 당시엔 정치 테마주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투기적 수요가 이제 집중되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래의 가격을 되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들이. 정치 시즌만 되면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는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대선이라는 변수 앞에 놓인 우리 경제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몰아닥치면서 경제의 큰 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경제가 받는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입니다. 장기화하면 에너지와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복합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후폭풍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설마 하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날. 코스피 시가총액 68조 원이 증발했고 유럽 증시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주가 지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전쟁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쟁 참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급락하던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반등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We will limit Russia's ability to do business in dollars, euros, pounds, and yen. 우리 정부도 100일분 넘는 비축유가 있는 데다 밀과 옥수수 재고도 내년까지 확보한 상태여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수급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점검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곡물 시장의 인플레이션 폭풍입니다. 러시아는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약 30%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지난 24일 브렌트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100 선을 넘겼고 미국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50% 감소하면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는 이미 코로나19로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태인데다 전쟁으로 더 빨라진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미 연준 등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삼중고가 겹치면 퍼펙트 스톰, 복합 경제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산 비용, 금융 비용 전체가 지금 올라가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악화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러시아가 미리 외환 보유를 늘리고 달러 결제를 줄이는 등 경제 요새까지 구축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왔다는 분석도 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기업들이 인공지능, AI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자는 물론이고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AI 사업을 챙기고 있는데 그만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AI 주도권 경쟁을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패션위크 런어웨이에선 모델들의 화려한 의상, 사람이 아닌 AI가 디자인했습니다. 힐다, 금성에 있는 꽃이 그려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많은 다양한 인스피레이션을 잘 주는 거야. LG는 구광모 회장의 주도로 구글, 우리은행 등과 AI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국내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CES에 참가해 AI 기반의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From a technology perspective, combining our robotics with the metaverse will have a huge impact. SK 최태원 회장은 최근 SK텔레콤의 회장직까지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무보수 미등기 회장으로 그룹 내 AI 혁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가석방 이후 첫 출장지로 캐나다에 있는 AI 센터를 선택하는 등 사업 선점을 위한 기업 총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파괴적 혁신의 골든키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그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을 향한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여야 후보들의 유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남을 찾아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경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 뒤 포항으로 내려가 유세를 재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키운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채무 상환 연기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조 원 예산 마련해서 제가 기존의 빚 다 인수해서 탕감 조정하고 신용 대사면하고 상환 연기해드리고 부울경을 광역철도로 연결짓는 메가시티 공약 완수도 공언했습니다. 지난 TV토론 때 평화를 강조했던 이 후보는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라며 지도자의 강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1년 총 생산액이 우리의 국방비 액수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일화 기자회견으로 경북 유세를 취소했던 윤석열 후보는
오후 늦게 포항을 찾아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윤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키운 동남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문재인 정부가 박살냈다며 포항의 포스코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생태계가 망가진 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를 겨냥해 외국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힘 가지고 남의 나라 침공하는 거는 약자가 자극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심상정 후보는 고 변희수하사 일주기 추모 행사를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했고, 안철수 후보는 목포 김대중 기념관에서 국가 대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단일화 경선 왜 못 봤나입니다. 단일화 관련된 이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2주 전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 제안을 안 받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이 사자구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구도가 뚜렷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5.6%, 안철수 후보가 36.5%였지만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 후보 지지율이 10% 안팎인데 이렇게 단일화 조사만 하면 저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 지지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63.4%가 단일화 조사 때는 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 지지자 중에서도 55.3%가 안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투표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역선택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때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단일화 전에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세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27.3%, 30.2% 그리고 24%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클 때에는 여권 지지자들이 역선택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이 친여 성향인 방송인 김용민 씨도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 후보를 밀자 이렇게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대리인인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반론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권영세 사무총장과 윤 후보 모두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한 번도 여론조사 방식이 테이블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위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애초에 논의될 여지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안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할 때 제안했던 게 여론조사 경선인데 답이 없었던 건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요. 안철수 후보는 왜 굳이 이 대외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안 후보의 완주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 가운데서 단일화를 하라는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이를 카드로 써서 협상 과정에서 또 실익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단일화 경선 왜 못 봤나의 느낌표는 완주시 안철수 후보에게 남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 줄곧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안 후보가 이제는 완주를 결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손에 쥐는 건 뭘지 안 후보 스스로도 고민이 클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지구 반대편 그 나라 탓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구 반대편 그 나라라고 칭하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탓으로 침공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발언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SNS라면서 코리안 사이코다 이렇게 영어로 적힌 원색적인 비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또 이 후보의 영상이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공유되면서 잔인하다, 학교 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는 등의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본의와 다르게 오해를 드렸다면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윤 후보를 향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선제 타격론과 핵무기 공유론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냐면서 그런 점이 바로 토론에서 지적한 초보 정치인의 한계라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SNS 글에 진중권 전 교수는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외교적 측면보다는 힘을 통한 억지력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확실한 억지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이걸 선거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지구 반대편 그 나라 탓의 느낌표는 외교 혼밥 안 하려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텐데 각국의 입장도 역지사지하려는 내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입니다. 종일 맑은 하늘에 포근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구는 영하 2도, 부산은 5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14도, 광주 15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밤 사이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 감속 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쪽 지역으로는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3일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계획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입대를 앞둔 아버지가 어린 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어린 딸도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비장함, 그 안에 숨어있을 두려움, 가족과의 생리별. 전쟁의 참혹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정세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에서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TV토론에서 한 후보는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 후보의 방법론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안보 정책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는 과연 누굴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